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태국 북동부에 위치한 우봇 라차타니. 여긴 사실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과거 14,000년 전의 고대 인류가 정착해서 살던 지역이라 신비한 고대 유물이 남아있거든요. 팟댐 국립공원 안에 가보시면 한 절벽에 14,000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벽화가 있다는데요. 자, 사진으로 보시면 멧돼지나 낚시 도구를 표현한 각종 기악 문양이 새겨져 있죠. 신비로워요. 이렇다 보니 팟댐 국립공원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가면 메콩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아찔한 절벽 풍경도 덤으로 즐길 수 있고요. 지난 2019년 6월 9일 저녁 8시 10분. 밤이 어둑해지면서 국립공원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던 시각. 관리사무소 직원도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때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절벽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급박한 내용이에요. 들어보니까 이 고대 벽화를 보러 가던 중인데 길을 잃어서 외진 곳으로 잘못 들어섰고 거기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는 걸 봤다는 내용입니다. 즉각 구조대원이 출동해서 가보니까 여성은 큰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어요. 천만다행으로 아직 숨이 붙어있죠. 그래서 즉각 그녀를 이송해 병원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데 알고 보니까 그녀는 무려 34m, 그러니까 건물 10층 정도 높이의 절벽에서 떨어진 겁니다. 상태는 위중했습니다. 골반, 갈비뼈, 팔, 견갑골의 발가락까지 전신 17군데가 골절됐어요. 출혈도 심했고 타박상도 상당합니다. 병원에 온 그녀는 온몸에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준비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그녀의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신 3개월 차에 임산부였던 거예요. 이런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를 당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임산부와 태아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회복이 영 쉽지 않았죠. 이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한 이후에 중환자실로 이동했는데 거기에서도 오른손가락만 간신히 움직일 정도였고 의료진도 이걸로 의식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부상을 당한 그녀는 태국에 거주하던 중국인 33살의 왕난난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그녀가 겨우 의식을 되찾았을 때 바로 옆에는 남편 유모동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죠. 남편은 잠시도 아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지극정성이에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차츰 그녀의 몸이 회복하면서 왕난나는 입을 뗐습니다. 이게 아직은 병상에 누워있는 채였고 또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나마 의식을 차리고 간단한 대화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얼마 후 첫 경찰 조사가 진행되죠. 사고 당일 왕난난 씨는 남편과 함께 관광차 국립공원 내 절벽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절경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다는 사고 경위. 남편 유 씨 역시 같은 내용을 말했고요. 그는 아내가 지금 임신 초기라서 어지러움증으로 인해 발을 헛디딘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왕난난 씨는 그때 분명 남편과 함께 여행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고를 최초 신고한 사람은 남편이 아니에요. 지나가던 여행객이었잖아요. 그것도 길을 잃은 사람이요. 아니, 그럼 그 당시에 남편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걸까요? 사고가 난 걸 처음부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편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된 왕 씨가 어느 날 병문안을 온 지인에게 은밀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성 파일을 몰래 경찰에게 제보해달라는 내용이에요. 확인해보니까 안에는 그녀와 남편 유 씨가 병원에서 나눈 짤막한 대화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당신 왜 나한테 이런 짓 했어? 맞아요. 왕 씨는 단순 사고를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사지로 내몬 건 남편 유 씨였어요. 이 음성 파일을 좀 더 들어보면 남편은 그날 자신이 절벽에서 아내를 밀었다는 걸 순순히 인정합니다. 당연히 아내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요. 그럼에도 왜 여태 신고하지 못했냐? 남편을 가엾게 여겨서요? 아니요.
남편이 그녀 곁에 찰싹 붙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초기만 해도 아내 왕 씨는 스스로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더 두려웠던 거고요. 이 사건의 진상을 좀 알아볼까요? 우선 왕난나는 지난 2015년에 태국으로 이주를 했고 홀로 자수성가한 여성 사업가입니다. 낮에는 망고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과일 사업에 매진했고요. 또 밤에는 태국어 공부를 하면서 타지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죠. 이후 그녀는 홈스테이, 레스토랑 같은 사업에도 투자하면서 무려 30억 원가량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 여성이 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2017년 그녀는 한 파티에서 같은 중국인 국적 남성인 유모동을 만나 즉각 사랑에 빠지게 돼요. 유 씨는 아주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구보다 자기관리가 철저했어요. 이게 마침 왕 씨의 이상형과도 딱 부합했던 거죠. 비록 그녀는 이 남자 유모동이 태국에 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했고 그렇게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결혼식 이후 유모동은 완전히 돌변합니다. 따뜻하기는커녕 아내를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게다가 아내가 돈이 많잖아요. 그 덕에 직업도 구하지 않고 그냥 팽팽 놀기만 합니다. 하루 종일 하는 거라곤 게임뿐이었고요. 심지어 아내의 돈을 몰래 빼돌리더니 그걸로 도박에 손을 대요. 이런 사람들 꼭 여기서 끝나지 않죠. 돈 다 잃었고요. 어쩌다 도박비까지 집니다. 그러면 또 눈물로 사죄를 하면서 아내에게 해결해달라고 빌었고요. 왕 씨는 남편의 이런 모습에 당연히 실망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빚도 갚아주고 또 그를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유모동은 또다시 도박장으로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설상가상 왕 씨는 남편의 과거까지 알게 돼요. 절도와 강도로 전과가 있는 거고 또 12년간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아내는 큰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왕 씨는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은 이제 변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2019년 부부 사이에 아이가 생깁니다. 아내는 너무 기뻤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도 정말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어요. 실제로 이런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남편은 한동안 연애 시절 때처럼 다정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였죠. 게다가 웬일로 여행을 가자면서 유명한 관광지를 막 열심히 알아보는 듯 하는데요. 거기가 바로 절경으로 유명한 팥댐 국립공원입니다. 유 씨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유명한 고대 벽화가 있는데 이걸 두 눈으로 꼭 봐야 한다 라면서 이곳으로 여행을 가자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도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길에 올랐고요. 국립공원에 도착해서 왕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의 손에 이끌려 절벽 높은 곳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기대했던 벽화는 보이지 않아요. 벽화는 여기가 아닌가? 순간 남편 유모동이 갑자기 뒤에서 왕 씨를 껴안더니 오른쪽 뺨에 입을 가볍게 맞춰요. 너무 로맨틱한 상황인가요? 하지만 이때 그가 낮은 음성으로 속삭입니다. 지금까지 후회된 적은 없어? 아내는 이게 무슨 질문인지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일단 분위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럼 다 좋았지 라고 답하는데 그러자 남편이 내뱉은 말, 그럼 죽어. 아내를 감싸고 있던 그는 갑자기 강하게 힘을 주더니 아내를 들어 올려요. 그리고 절벽으로 데려갑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절벽 밑으로 밀어버렸죠. 왕난나는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그 34m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일을 끝낸 남편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게 내 거다 싶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10층 건물 높이에서 떨어지면 생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정말 신이 도왔는지 왕 씨가 추락을 하면서 중간에 나무까지 걸리게 돼요. 그래서 다시 떨어졌지만 다행히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왕 씨가 기억을 해내자면 의식이 굉장히 흐릿해져서 이게 지금 악몽인가 싶었지만 오히려 너무 아픈 고통 때문에 꿈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다. 자, 땅에 추락을 했어요. 몸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정확히 어디를 다쳤는지도 모를 정도로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더 끔찍했던 건 따로 있습니다. 저 멀리 위로 눈에 보이는 건 절벽 아래를 몇 번이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이땐 정말 그녀조차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마침 이때 길을 잃은 관광객이 거길 지나가면서 숨이 붙어 있는 그녀를 발견했던 겁니다. 자, 이제 남편의 경찰 조사가 시작되어야겠죠? 범행 동기는 역시나 돈이었습니다. 유모동은 돈이 많은 아내가 자신과 자기 집안의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는 게 불만이었어요. 그걸 왜 아내가 갚아줍니까? 또 아내가 도박빚 갚아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불만은 극에 달했다는데요. 이후 그는 아내의 생명보험 수혜자를 자기 이름으로 변경하고 사망보험금을 노렸습니다.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나면 그 사업으로 벌어둔 30억도 모조리 차지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왕 씨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면서 유모동은 급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일단 병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녀를 24시간 감시했죠. 이게 그 당시엔 헌신적인 간병처럼 보였겠지만 실상은 아내가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환자인 아내를 아예 병원 밖으로 빼돌리려고 계속 시도해왔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던 아내 왕 씨로서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자기 몸이 회복되는 것조차 두려웠고요. 태국 경찰은 아내의 녹취록을 비롯해서 여러 목격자 증언까지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즉시 유모동 검거했고 태국 법에 따라 재판에 들어갔죠.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종신형은 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1심 재판에서 그는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살인 혐의가 인정됐어요. 하지만 즉각 항소했고 2심에서는 안타깝게도 살인 미수로만 판단이 되면서 최종 징역 10년을 받게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징역 10년이다. 글쎄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유모동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3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한편 왕난난 씨는 이 사고 이후에 아주 긴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수술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었고요. 또 재활 기간도 몇 년간 이어졌고요. 그러던 와중에 그녀는 사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뱃속의 내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었는데요. 하지만 계속적인 그 독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결과 임신 5개월 차에 아이를 잃게 됩니다. 지난 2021년 그녀의 생일날인데 왕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여론들은 그녀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여태 신문을 통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 방송에 몰려들었죠. 이때 왕 씨는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에게 닥칠 삶, 또 한 번의 삶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아주 희망찬 메시지를 남기게 돼요. 굉장히 강한 여성이라는 게 느껴지죠. 물론 이날 라이브에서 사람들의 사실 관심은 사고 당시 남편이 그렇게 당신을 밀었을 때 어땠냐라는 질문이 좀 쏟아졌는데요. 왕난나는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심정을 털어놨고 그걸로 또 시청자들과 많은 공감대를 얻게 되고요. 현재 그녀는 100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보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명해진 왕 씨가 SNS로 이제 물건을 팔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아픈 몸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거냐, 동정을 얻기 위해서 연기하는 건 아니냐, 이런 악플이 달리기도 했죠. 그런데 속사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잘 해오던 사업이요 급격하게 기울었죠. 또 전 남편 유모동과의 소송 비용에 또 치료비까지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제 생각에 왕씨는 거기서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힘으로 또다시 일어날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건 아닐까요? 전 그걸 강한 생존력이라고 해석하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라이브 방송 또는 거기서 공구 같은 건 그녀에게 또 다른 사업이자 외부와의 소통 공간이 된 것이죠. 그동안 토미에서 참 수많은 범죄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범인이 잡히고 또 합당한 처벌을 받았을 경우 흔히 이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과연 피해자와 유가족이 받은 피해 그리고 상처까지 해결된 건 아니겠죠. 모두가 왕씨처럼 훌훌 털고 일어나는 건 결코 힘들 겁니다. 하지만 분명 언젠가 각자의 속도대로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리라 믿습니다. 왕씨가 보여준 이 씩씩한 행보가 그녀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어보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9월에 개봉한 마이 파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2년 만에 한국에 왔다 라는 나레이션과 함께 5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주인공 제임스가 아버지를 찾기 위해 한국에 오면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잠깐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제임스의 친부 황남철은 사형수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극적으로 상봉한 두 사람이 점차 서로를 알아가고 부자간의 정을 쌓아가죠. 그러다 후반부에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제임스와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그 아버지 사이에 안타까운 모습을 자아내는데요. 다른 영화에 비해 상당히 흥미로운 인물 설정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영화는 놀랍게도 실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에런 베이츠, 한국 이름 성진철인데 그가 제임스의 실제 모델이에요. 1979년 5살에 미국으로 입양이 됐고 양부모 품에서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한국인으로서의 뿌리를 찾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죠. 결국 23살이 되던 1996년 에런은 육군에 입대를 했고 주한미군에 자원을 하게 돼요. 한국으로 파견을 드디어 오게 됐죠. 그리고 나서 부모의 행방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2000년에 이 에런의 사연이 KBS 제작진의 관심을 끌게 돼요. 바로 스페셜 다큐로까지 다뤄졌죠. 방송이 나가고 나서 한 남성이 연락을 해옵니다. 자기가 친부라는 주장이에요. 그의 이름은 성낙주. 놀랍게도 당시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런과 성이 같아요. 또 어린 시절 에런의 사진까지 가지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라고 밝혀지죠. 얼마 후에 에런은 그와 22년 만에 광주 교도소에서 재회했습니다. 애타게 찾던 그 아버지를 드디어 만난 거예요. 너무 행복했지만 기쁨도 잠시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당시 성낙주는 2건의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형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집행일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언제 갑자기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닐 만큼 선순위 사형수였죠. 성낙주는 아들과 만나서 네가 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내 걱정은 하지 말라라고 다독입니다. 에런은 사실상 철창에 막혀서 손 한 번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모든 것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겨우 아버지 찾았는데 또 생이별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진짜 주인공 사형수 성낙수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1951년 충북 제천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요. 자녀 3명을 두게 되죠. 하지만 돌연 1976년 25살의 나이였는데 가족을 냅두고 불교에 귀의합니다.
갑자기 스님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이 승려 생활이 오래가진 못했죠. 약 8년 뒤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는데요. 절에 오는 그 불자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자격 박탈당하면서 절에서 쫓겨났고 이후 그는 마땅한 직업 없이 그냥 떠돌아 다니게 돼요. 그러다 1993년 성낙주는 승려 시절에 배운 사주풀이를 활용해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철학관을 열게 됩니다. 스님들이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시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 철학관이 좀 잘 되는가 싶었죠. 그렇게 점차 입소문을 타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48살 전옥수 씨가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을 했고 13살 딸 이향정 양을 홀로 키우고 있었어요. 찾아와서는 내가 사춘기 딸이 있는데 너무 힘든 게 많다 라면서 고민을 털어놓거든요. 그걸 성낙주가 아주 다정하고 또 자세하게 상담을 해줍니다. 그렇게 어느덧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요, 이게 성낙주의 의도적인 접근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는 다른 검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옥수 씨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사별하고 나서 서울 성북구 월곡동에서 황금장이라는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1993년 당시에 4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재력이 빵빵했죠. 성낙주의 눈에 그게 들어온 겁니다. 그는 특히나 혼자 된 전 씨의 외로움을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딸에 대한 상담 외에도 이것저것 챙겨요. 예를 들어서 허리 아파. 이리 와봐. 내가 침이랑 뜸 좀 놔줄게. 아프면 내 맘도 아프지. 이런 식의 멘트 있잖아요. 그렇게 1년간 공을 들였고 결국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되는데요. 성낙주는 바로 철학관 정리하고 전옥수 씨의 집으로 들어가 동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는 성실하게 그 황금장 여관 일을 돕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점차 본색이 드러나죠. 나가서 일하는 거 귀찮아하고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빌붙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런 모습이 전 씨뿐만 아니라 딸 이향정 양에게도 달갑게 보일 리 없습니다. 어느덧 균열이 생기더니 이들 사이에 다툼이 잦아지게 돼요. 성낙주도 눈치를 보면서 살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성낙주는요,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척추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로 인해 결정적으로 성기능에 장애를 얻게 됐죠. 그런데 동거녀 전옥수 씨가 친구 영자 씨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수다를 떨다가 그의 그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험담을 한 거예요. 또 이걸 성낙주가 듣게 됐고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남자의 성적 능력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해? 그는 아주 강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또 그렇잖아도 맨날 일하라, 돈 벌라 라고 핀잔을 주는데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히는 아주 더러운 기분이었죠. 같이 잘 살아보자고 동거하는 건데 나한테 황금장 줄 것도 아닌데 자존심까지 건드려? 너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성낙주는 전옥수 씨뿐만 아니라 모녀를 모두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래야 재산이 자기한테 넘어오니까요. 그리고 1994년 3월 18일 종로에 있는 의료기기 상점을 방문한 기록이 있거든요. 여기서 수술용 메스 5개와 타자기를 구입합니다. 아무래도 일반 식칼로는 시신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흉기 챙겨놓고 호시탐탐 두 사람을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다시 5개월이 지난 8월 13일 저녁 9시입니다. 그날 성낙주는 황금장 여관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마침 이때 14살이 된 딸 향정양이 찾아오더니 아저씨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하면서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아저씨 그렇게 우리 엄마랑 매일 싸우시는데 옆에 있는 저도 보는 저도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집을 나가시는 건 어때요?
딸의 아주 단호하고 단도직입적인 요구였죠. 그리고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데 홀로 남은 성낙주는 도저히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습니다. 지 엄마도 나 무시하는데 이제 저 딸까지 이러네.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 내가 메스 꺼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14일 새벽 5시입니다. 성낙주가 몇 달간 숨겨온 그 메스를 챙겨서 성큼성큼 집으로 향해요. 당시 엄마 전 씨는 여관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대를 한 거죠. 그리고 집에는 딸이 홀로 잠들어 있고요. 성낙주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는 자고 있는 딸에게 다가갔고 그대로 목을 조릅니다. 막 캑캑거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몸에 힘이 빠지고 숨이 끊겨가는데도 이걸 15분이나 계속 목을 졸랐다고 해요. 잠시 후 드디어 딸의 숨이 이제 멎었죠. 하지만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낙주는 시신을 욕실로 옮겼고요. 슥싹슥싹 토막을 내요. 변기에다가 사체를 흘려보낼 생각이었죠. 그러기 위해서 시신을 무려 36조각으로 잘게 자릅니다. 또 혹여라도 신원 확인이 될까 무서워서 손가락 마디마디를 잘라요. 지문까지 훼손한 후에야 변기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변기로 내려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처리하지 못한 부위는 따로 검은 봉지에 담았고요. 2개의 라면 박스에 각각 넣어둡니다. 시신을 그렇게 처리했지만 고개를 딱 들어서 보니까 욕실은 엉망이죠. 피가 튀어 있고요. 이후 그는 엄청난 양의 물을 써서 아주 피 한 방울 남지 않게 깨끗이 욕실을 치워내요. 그때 물탱크가 거의 바닥을 보였을 정도라고 해요. 다 이렇게 끝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시작했는데 무려 9시간에 걸친 작업이었죠. 이후에 성낙주는 이복 동생 성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서 태연이 말을 했죠. 형인데 형이 고사를 지냈거든? 이거 돼지머리가 하나 남아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네. 야, 너 이거 좀 가져가서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줄래? 아무것도 모르는 이복 동생은 형의 부탁을 받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자기는 몰라요. 라면 박스에 담겨있는 시신을 가져가고 그리고 남양주 북한강 휴게소 인근 야산에 안매장합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아있어요. 성낙주는 딸이 가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타자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겨요. 엄마, 나 사랑하는 남자가 생겨서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아저씨는 참 좋은 분이에요. 엄마도 나를 잊고 아저씨 옆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성낙주가 만족스러워하면서 탁 종이를 이제 꺼냈죠. 자, 그럼 여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엄마 전 씨가 이걸 보고 믿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14살 딸이에요. 누가 뭐 남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출을 합니까? 정황도 없었고 자필도 아닌 타자기로 쓴 메모를 쉽사리 믿을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평소 성낙주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딸이었는데 엄마, 아저씨는 좋은 분이에요? 이 멘트 자체도 이상해요. 결국 여기서 전 씨는 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해요. 가출 신고 접수하고 딸을 찾아 나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성낙주를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아니 설마 같이 살던 그 남자가 아무리 그래도 살인을 저질렀을 거라곤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저 오히려 그녀가 원한 건 성낙주가 함께 딸을 좀 찾아보려는 시도라도 해주길 바랬습니다. 근데 성낙주는 안 그런 거죠. 거기에 실망과 분노를 느꼈는데요. 그렇게 딸이 살해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8월 21일 새벽 3시쯤이었어요. 또다시 전 씨와 성낙주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죠. 이때 전 씨는 너는 내 딸이 걱정되지도 않냐.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냐. 막 다그칩니다. 그러자 성낙주는 야, 남자에 미쳐서 집 나간 애를 나보고 어떻게 찾으라는 거냐. 윽박 질러요. 여기에 이제 막 말다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씨도 격분했죠. 그러다가
너 재산 한 푼도 없고 남자 구실도 못하는 인간인데 내가 바란 거 아빠 노릇이었다. 그것도 못하면 내가 널 뭘 믿고 사냐? 어? 막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질러요. 사실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근데 이걸 들은 성낙주는 꿈틀거렸습니다. 씩씩거리더니 이때 전 씨는 이제 일단 화가 나서 집이 아닌 여관 107호에서 홀로 자겠다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성낙주는 막 그 꿈틀거리는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생각에 빠져요. 아니, 내가 애초에 사실 둘 다 죽일 생각이었잖아. 사실 여태까지 저 여자를 살려준 건 경찰의 의심 피하고 좀 더 돈을 많이 가로채기 위해서였어. 나는 원래 두 사람 다 죽이려고 했어. 다음날 아침 8시입니다. 성낙주는 여관 107호실에서 자고 있는 전 씨에게 가서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두 번째라 그런지 처리가 더 수월하더라고요. 2시간 만에 시신을 훼손했고 살점을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남은 시신 검은 봉투에 담아서 3개의 라면 상자에 나눠 담아요. 이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여관의 계단 아래쪽에다가 숨겨뒀고요. 그렇게 작업을 마친 후 그는 이번에 또 다른 이제 형제인 50세 김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레퍼토리로 돼지 머리가 있는데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씨도 별 의심 없이 강원도 원주군 문막면에 있는 도로공사 현장 인근에 그 상자를 안매장하게 됩니다. 마침내 전 씨도 딸도 모두 사라졌어요. 성낙주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제 내가 이 황금장 주인이다. 이런 태도로 아주 의기양양했죠. 어차피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요, 결국 성낙주는 단 하루 만에 꼬리를 잡히고 말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음 날인 22일이에요. 전옥수 씨의 친구 영자 씨, 아까도 등장했었죠? 수다했던 그 친구요. 이 영자 씨가 왜 내 친구랑 연락이 안 되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찾아오더니 성낙주한테 추궁을 해요. 아니 왜 없냐, 지금 전 씨 어딨냐, 연락이 안 된다. 이때 성낙주는 가출한 딸이 걱정이 돼서인지 불공 들이러 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영자 씨는 그걸 믿지 않았죠. 사실 그녀는요, 딸 항정량 실종부터 이미 성낙주를 의심하고 있던 거예요. 오히려 전 씨는 의심 안 하고 있는데 영자 씨 친구가 더 막 수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자 씨는 즉각 모녀 둘 다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요. 경찰의 의심은 당연하게도 같이 살고 있던 성낙주에게 향하게 된 거죠. 그렇게 조사를 받게 되는데 여전히 뻔뻔하고 또 기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 한 예로 경찰이 여러 추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좀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눈을 딱 감고 바라봤냐 막 이렇게 불경을 외워요. 이거 뭐 묵빅반도 아니고 그냥 불경을요. 그 외에 뭐 민감한 질문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요. 이걸 사실 경찰이 봤을 땐 너무 괘씸한 태도입니다. 게다가 정황으로 봤을 때 전 씨가 돈이 좀 많으니까 그녀의 재산을 노린 범행인 게 뻔한데 현재로선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죠. 그렇게 수사가 난항을 겪으려던 그때 경찰의 눈에 한 가지 특이점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딸이 가출할 때 남겼다는 그 타자 메모예요. 그 메모 속에 한 글자, 여의 비읍 받침, 이 글자였습니다. 이게 사실 원래는 옆에서라는 그 문구였는데 그걸 옆 비읍 받침에서라고 잘못 쓰여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딸이 썼다고 했잖아요. 착실히 학교를, 교육을 잘 받고 있는 딸이 이런 기초적인 맞춤법을 틀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보다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성낙주가 이걸 작성했다는 게 더 타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이디어를 내요. 은근슬쩍 성낙주한테 종이와 펜을 주면서 자술서 써라 유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쓰는 말에 여러모로 옆에 있는 이런 식의 글자가 들어가도록 막 유도를 했고요. 역시나 성낙주는 글씨를 하나하나 쓰면서 옆 비읍받침이라고 작성합니다. 딱 걸렸죠. 그렇게 지금 사라진 딸의 메모는 어쨌든 딸이 아닌 성낙주가 작성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 외에 이제 성낙주의 이제 개인사를 추적을 해보니까 수술용 메스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요. 영수증도 나왔고요. 자, 지금 하나하나 막 증거가 나오면서 경찰이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잖아요. 그러자 성낙주는 드디어 범행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얼마 후 경찰은 그의 증언을 토대로 두 장소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는 남양주 북한강 휴게소 인근 야산이었어요. 거기다가 딸의 그 시신 라면 박스에 넣어서 매장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원도 원주군 문만역의 그 현장이었어요. 바로 수색했더니 거기서 피해자들의 토막난 시신이 발견됐죠. 물론 상당량을 이미 변기에 버려서 완전히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이 토막 시신을 본 경찰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지 싶을 만큼 이 토막에서 이 사람 간의 애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해요. 그저 어떻게든 옮기기 쉽게 작게 잘라야 한다는 그의 욕망만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1994년 12월입니다. 당시 43살이던 성낙주는 전옥수 씨와 이향정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안매장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범인은 항소했지만 1995년에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되면서 그는 1순위 사형수가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 마침 사형 집행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앞서 에런이 22년 만에 아버지 찾겠다고 한국에 온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타이밍이죠. 심지어 에런의 안타까운 사연이 막 KBS를 통해서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화제가 됩니다. 두 사람이 또 상봉까지 했잖아요. 동시에 점점 분위기가 성낙주 너무 불쌍해. 동정 여론이 형성됩니다. 아무리 주인이라지만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런 끈끈한 사이인데 뭐 겨우 찾았는데 또 이별이에요? 저기 그냥 죽이지 말고 두면 안 돼요? 막 이런 의견이 모아지게 된 거예요. 또 여기에 동조하듯 성낙주가 2001년 자신의 호적에 에런을 아들로 올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2년 후에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또 벌어집니다. 두 사람이 지금 계속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2003년에 와서 KBS 일요 스페셜을 통해 DNA 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불일치요.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완전 남남이었던 겁니다. 이 결과를 보고 에런은 진짜 다리가 휘청거릴 만큼 막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 찾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또 정도 줬으니까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요. 참고로 도대체 성낙주가 그럼 어떻게 에런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람이 워낙 범죄자라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막 에런을 막 자기 호적에 넣고 빠르게 내가 아버지다라고 막 주장을 한 게 이런 여론을 이용해서 사형을 밀어보려는 꼼수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분, 앞서 마이 파더라는 영화가 이 스토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근데 대중들도 이 전말을 알게 된 거예요. 친아버지가 아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영화를 이제 대하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형수를 미화한 거 아니냐? 라는 비난이에요. 또 성낙수가 살해한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영화 제작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봉을 감행했는데 그래서 관객들에게 차가운 대접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흥행 성적도 좋지 않았고요.
현재 한국은 1997년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낙수의 사형도 무기한 연장되었고요. 그는 현재까지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 참 애절하게 시작해서 잔혹함으로 이어지더니 마지막에 뒤통수를 딱 치는 그런 반전까지. 저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대본을 쓰는 저조차도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럼 이게 다 뭐야? 에러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성낙주, 그는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었고 입양된 한 남성의 절박함을 이용해 자기 목숨을 연명하려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건 마음은 무슨 짐승보다 더 못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낙주의 범행만큼은 앞으로도 결코 미화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